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보의 아주 중요한 소재,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평정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김여정이는 올해가 전쟁이 일어나기 가장 심각한 위급한 해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과 북한은 아주 돈독한 혈맹 관계를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과 미국은 또 치열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중국은 올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분석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와중에 북한도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을 도우려하기 위해서 뭔가 한반도에서 큰 사고를 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정말 중국이 한반도 해상 봉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비상 아니냐. 우리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신임 국방부장에 해군 출신 장군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장군 이래 최초로 해군 출신 장군이 국방부장이 된 거죠. 자, 중국 관영 매체가 작년 12월 29일 날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신임 국방부장으로 해군사령관 둥진 상장이 임명되었다. 공석이 된 해군사령관에는 해군당위원회 참모장인 후중밍 중장이 상장으로 진급해 임명되었다. 그래서 요즘 시진핑이 군 수뇌부들 완전히 그냥 숙청하고 물갈이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기 뒤에 뒷줄에 서 있는 이 하얀 제복 입은 이 사람입니다. 해군이죠. 이 사람이 바로 신임 국방부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자, 둥진이라는 사람인데 해군사령관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해군사령관이었다가 국방부장으로 영전했으니 당연히 해군사령관 또 누군가를 임명해야 되죠. 그 사람은 후중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출신에 또 뭔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공산권에서는 정말 찬밥이었던 해군인데요. 중국에서 갑자기 군 핵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공산권, 즉 소련에서 파생된 군대들은 이 서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는 육해공 이러지 않습니까? 육군이 서열 1위라고 그냥 생각이 되죠. 퍼뜩 봐도. 그런데 소련은 로켓군이 1위입니다. 서열 1위. 그리고 육군이 2위, 방공군이 3위, 공군이 4위, 그리고 해군이 5위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군의 막내 서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군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뭐 시진핑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부주석 지금 현재 육군들이에요. 자, 그런데 국방부장,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 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 군정권은 뭐냐? 예산, 인사, 뭐 훈련,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국방부장에 해군 상장, 상장 이제 별 3개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여기는 별 3개가 끝이니까 별 4개라고 봐야 됩니다. 해군 상장을 임명해서 해군 출신이 군정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합참모부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군 상장인데 이 공산권 군대는 이 육군 사령관이 또는 합참의장이 그냥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정치 부장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군대를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군령의 마지막 결재는 정치장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공작부 주임이 해군상장이에요. 해군상장. 그러니 군령권의 최종 결정권자, 군정권자, 군정, 군령 전부 해군이 장악을 한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후중밍이라는 이 사람이 새로 임명되는데 잠수함 장교입니다. 또 잠수함,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해군 내에서도 수상함에 비해서 또 마이너 할 수밖에 없죠. 세력이 적으니까. 그 세력이 적은 잠수함 장교가 해군 사령관이 된 건데, 자, 이게 제3제국, 즉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히틀러, 독일 제국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뭐 최고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칼 데니츠 제독입니다. 2차 대전 스타트할 때 해군 대장이었어요. 당시 해군 대장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데니츠 제독하고 레더 제독하고 둘이가 있었고 레더가 더 선임자였습니다. 레더가 히틀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틀러가 야 우리 독일 제국 해군이 영국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레더 제독이 항모 내척, 전함 열척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건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려? 1948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레더에게 그러면 내가 48년까지 전쟁 절대로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됐는데 웬걸 1938년에 전쟁을 준비했죠. 그래서 레더 말고 나머지 한 명의 해군 제독이 이 장비 건설을 총괄하는 임무였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뭐 전함이다 항모다 이거 할 시간 없어요. 잠수함으로 해야 돼요. 해서 이제 유보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잠수함파였습니다. 이 데니츠가 나중에 히틀러 사후에 총통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총통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항복문서에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도 잠수함파가 득세를 해서 전쟁을 치렀고, 지금 여기도 잠수함 장교가 해군 사령관이 된 건데, 이때는 1948년 이후라고 했는데 하면서 또 여기는 35년 이후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미국이나 등등 여러 보고서에 보면 이 중국이 해군력 완성을 항모 5척 등등 해서 2035년에 완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뭔가 조금 오버랩이 되는데 최후도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군 수뇌부 재정비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의 급격한 재래식 잠수함 증강인데요. 12월 25일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찍힌 스파이샷 사진인데 잠수함이 뭐 좀 이 아일랜드가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가게 막 져 있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039C형. 그러니 중국의 재래식 잠수함 위안급 잠수함의 개량형입니다. 자, 중국 잠수함 기술이 집약된 최신 모델인데 039C 이 잠수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타입 039C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의 최신 개량형. 중국은 잠수함을 이 네이밍을 할 때 고대 국가 그리고 중세 이후의 국가 이름을 갖다 붙여요. 고대 국가는 이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에 고대 국가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뭐 샤급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죠. 그리고 상급, 상나라 은나라죠. 그리고 탕급, 당나라, 한급, 한나라, 뭐 수급 뭐 이런 식으로 고대에 있었던 국가들 이름은 핵 잠수함. 그리고 송급, 원급, 원나라죠. 원, 위안, 위안급, 그리고 명나라, 뭐 이런 것들은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이거 디젤 잠수함이니까 위안급인데 위안급의 개량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2021년 5월 우한 조선소에서 처음 식별된 위안급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함교탑을 전면 재설계해 수상 항해 시에 대수상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줄이고 수중 저항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털링 방식의 AIP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신형 YU-10 어뢰와 YJ-18 대함미사일 운용 능력이 부여되었으며 2021년부터 8척이 건조되어 전량 동해함대에 배치됐습니다. 전량 동해함대에 배치됐다. 이게 오늘의 방점입니다. 자, 그리고 아니 대항함대, 중국이 지금 대항함대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격 원잠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건데 중국이 지금 최신 공격 원잠으로 만들고 있는 게 상급이에요. 근데 상급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안급의 최신 개량형인 039C가 8척이 지금 불과 2, 3년 만에 주르륵 나와버렸고 그 8척을 전부 동해함대, 즉 상하이 이 입구에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중국은 왜 최신 디젤 그리고 전기 추진 잠수함을 동해함대에 배치했을까? 중국은 크게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 세 개의 함대가 있죠. 북해함대 같은 경우는 칭다오에 사령부가 있고 다롄 옆에 있는 리순 거기에 또 분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함대는 잠정 제2, 12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민급과 위안급 잠수함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해함대는 상하이 바로 아래에 있는 닝보
거기가 이제 함대인데 여기는 22지대와 42지대. 여기는 이제 위안급하고 킬로 877, 킬로 636. 이건 이제 러시아점이다. 877은 구형, 636은 상대적 신형이에요. 남해 함대 32지대와 52지대가 있는데 남해 함대에 있는 이 32지대 킬로 877 구형이죠. 과거 소련 시절에 만들었던 거. 그리고 민급 완전 구형이죠. 냉전 시절에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 지금 디젤 잠수함 8척 대략 만들었으면 이거 지금 대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32지대 거. 이 하이난도에 있는 거. 그런데 그걸 대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그냥 동해함대에 더 깔았어요. 동해함대의 잠수함 전력을 대폭 증강시키면서 여기 그냥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바라는 바가 뭐냐? 이걸 분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한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적의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면서 항공모함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뭐 적의 핵잠수함을 전략 핵잠수함을 쫓아다니면서 전략 핵잠수함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핵잠수함이고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용량에 한계가 있죠. 뭐 아무리 리튬이온 뭐 성능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더라도 한 1시간 정도 시속 한 20노트로 그냥 가속해 버리면 배터리 방전돼 버립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들은 한 5노트, 빨라야 한 7노트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달려야 작전을 뭐 보름씩 20일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냥 배터리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닳아버려. 그러니까 적의 함대를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젤 잠수함은 뭐냐? 우리 한국도 다 디젤이죠. 디젤 잠수함은 매복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어디 요소 매복해서 적의 잠수함, 적의 군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작전하는 이런 게 이제 디젤 잠수함이 하는 겁니다. 왜? 빠르게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동해 함대에 디젤 잠수함을 대량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매복 차단 작전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자, 재래식 잠수함 매복이 대단히 유리한 동중국해입니다. 최악의 대잠전 환경인데 일단 수심이 얕습니다. 수심이 여기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점점 깊어지죠. 빨간색이 200m 이상의 수심이고요. 점점 얕아집니다. 여기 이 상하이 앞은 양쯔강에서 내려온 퇴적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주 수심이 얕고 그리고 양쯔강에서 내려온 수계 이런 것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떠다닙니다. 즉 탐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해류가 그냥 뭐 아유 복잡해요. 해류 복잡하고 퇴적물 많고 또 떠다니는 거 많고 수계 많고 이래서 탐지가 잘 안 되는 최악의 대잠전 환경인데 여기에 갖다 놓는다. 잠수함, 디젤 잠수함, 매복에 용이한 디젤 잠수함을 대량 갖다 놓는다. 그럼 뭐 상하이 지키려고 갖다 놓냐? 그거 아니죠. 바로 남해와 서해로 들어가는 함정을 차단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빨간 라인을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상하이 앞에서 일본 규슈 앞까지 선을 걷으면 한 700km 됩니다. 이걸 이제 매복 차단하는데 여기를 매복 차단하면 어떻게 되냐?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증원하러 들어오는 미국의 항모전단, 미국의 사전 배치 선단들, 강습 상륙 전단들 쫙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매복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북한은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작전 하면서 대구경 방사포, KN-23 탄도미사일, KN-15 미사일 이런 거 막 쏘고 중국도 뚱펑 21, 뚱펑 26 이런 거 쏘면서 미 항모전단, 미 함대들 마구마구 때립니다. 그럼 미 함대는 대공전 해야 되죠. 대공전 하면 가만히 서 있으면 맞으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야 되죠. 아주 빠른 속도로 기동하면 잠수함에게 잘 노출되죠. 왜?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잠수함은 조용히 물 밑에 매복해 있는데 이 수상에 있는 미국의 함대들은 마구마구 지금 이 탄도미사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시속 30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 30km 전방에 어마어마한 소음들이 있구나. 저 항모전단이네? 딱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최신 의뢰인 YU-10 이게 사거리가 50km고 시속 50노트까지 가속할 수 있는 유선 유도예요. 유선 유도 광케이블로. 유선 유도가 무선 유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뭐 리모컨 어떨 때 막 꾹꾹 눌려도 잘 안 되죠. 왜? 무선이니까. 근데 유선으로 돼 있으면 그냥 막 갖다 대면 다 되죠. 그만큼 유선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YJ-28 대함미사일 이건 잠대지 또 잠대함 미사일로 쓰는데 400km 날아가요. 이거는 400km 날아가는데 이 처음에는 아음속으로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돌입할 때 초음속으로 급가속해서 돌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무려 400km 나대요. 하늘에서는 이런 것들 마구마구 북한과 중국이 때리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수중에서 이런 걸 쏴버리면 미 항모전단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미 사전 배치 전단들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대항해군 주창할 때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해상수송로 보호였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 해상수송로 보호입니다. 미군 증원 전력이 부산항으로, 울산으로, 포항으로, 광양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보장해주자. 이게 한국 해군의 첫 번째 임무예요. 나중에 뭐 때리고 요즘 이제 무기체계가 좋아져서 때리고 이런 거 나오지만 그냥 첫 번째 임무는 미군 전력이 부산항으로, 광양으로, 진해로, 포항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수송로를 보장해주는 게 한국 해군의 임무인데 그러려면 지금 위협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잠수함 마구마구 만들고 있죠. 뭐 영웅함이다 뭐다 이런 거 만들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딱 제주도 남방 해역에 매복 작전에 용이한 저런 최신 잠수함을 쫙 깔아 놓겠다. 그 말은 차단 작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미군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인 우리 한국 해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잠 전력이 충실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2013년 8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넘어 전에 해군본부의 연구 용역을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책임 연구원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우리 군함에 알레이버크급,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의 그 저주파 소나처럼 강력한 저주파 소나와 그리고 중대형 대잠 헬기, 아주 성능 좋은 대잠 헬기 등등 해서 대잠 전력을 더욱더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었고 당시 해군도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뭐 있냐? 없어요. 자, 여기 우리 한국 해군의 KDX-1 광개토대왕급, KDX-2 충무공 이수시급, KDX-3 세종대왕급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 3,800톤, 5,000톤, 10,000톤짜리 군함들의 대잠 전력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소나들이 이 KDX-3 같은 경우에 DSQS-21 비즈-M 또 여기 2, 1에는 그냥 비즈, M이 아니고 비즈 해서 3,000톤급의 저성능 호위함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저성능 소나를 이 1조 원짜리 배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갖다 붙였냐라고 하니 당시 해군 관계자들이 예산 때문에 알레이버크처럼 저주파 소나 갖다 붙이면 예산이 초과해서 사업이 갈 수 없어요. 사업이 가는 게 우선이에요. 어떤 성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군함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 가는 게 목적이다. 알레이버크는 뭐하러 돈 많이 들여서 이 SQS-53 저주파 소나, 강력한 저주파 소나, 저주파가 뭐냐?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어도 이 드럼을 치면 챙챙챙 하는 거 이거 고주파죠. 그리고 퉁퉁퉁 하는 거 중주파죠. 그리고 밑에 큰 북 있죠? 둥둥. 이 소리가 더 멀리 갑니다. 베이스 둥둥 이게 더 멀리 갑니다. 저주파가. 그래서 저주파 소나는 출력도 강하고 비싸요. 그런데 우리 한국 해군은 1조 원짜리 배를 만들면서도 사업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저주파 소나는 안 돼요. 왜? 북한 해군 큰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한국 해군의 임무가 첫 번째 임무가
해상수송로, 미군 전력이 들어온 것을 보장하는 게 임무인데 지금 우리 위협은 10년 전에도 저런 위협이 식별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연구 영역을 수행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강력한 소나 전력을 갖춰야 된다 라고 했고 해군에서도 맞아요 라고 했는데 왜 못 가고 있냐 아직도 왜 아직도 그대로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역사를 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습니까? 해상수송로를 차단해서 그랬어요. 연안을 따라서 들어가서 한양으로 보급하려고 했던 일본군의 그 수송로를 차단해서 일본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후에 대한민국 해군이 왜 그걸 따르지 않습니까? 사암만 가면 돼. 이순신 장군이 사암만 가면 되려고 거북선 만들었습니까? 사암만 가면 돼 하면 뭐 그냥 조그만 거 일본의 새끼부대 같은 거 만들고 말지 뭐하러 덩치 큰 판옥선을 만들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 덩치 크고 비싼 판옥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싼 거북선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그러면 뭐 조그만 배 만들어서 숫자만 많아 보이게 하면 되지. 그 충무공 이순신을 지금도 기리면서 온갖 행사 다 하는 해군이 왜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은 안 따르고 사암만 가면 돼. 이거 못하면 사비 못 가요.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저런 엄청난 위협, 우리 전시에 한국으로 증원되어 들어오는 미군 전력을 완전히 그냥 차단해버리는 이 전력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해군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담 전력 확충하기 바랍니다. 너무 전문적이라서 이거 뭐냐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이런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야 해군 그 연합전력으로 하면 되지 라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 이름 육방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